류영 선생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관료가 되지 말고 지식인이 되자. 관료, 우리 여러분 그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 이미지 있잖아요. 무사 안일 복지부동. 대체로 뭐 이렇게 안 그러신 분들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행 질서를 지키고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안전제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이런 거 관료죠. 기자들이 자꾸 관료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지식인이 되자. 이영애 선생이 이렇게 지사로서의 기자 이야기를 더러 하셨거든요. 근데 지사적 기자라고 하는 거는 한국 언론의 전통적인 어떤 기자상 중에 하나죠. 일제시대, 개화기 시대 때 민중을 계몽하는 지사적인 기자. 이것이 과연 뭐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사로서의 기자상을 이영애 선생이 얘기할 때 이 일제시대 기자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셨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사는 지식인에 가깝습니다. 이영애 선생은 본인도 지식인이기도 했지만 기자는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영애 선생이 생각한 이상적인 기자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이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자가 되어야 한다. 과연 오늘날의 언론인들이 그런데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할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기자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좋은 기자들도 많은데 기레기라는 말이 있듯이 기자들이 좀 과하게 지나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기자들도 많아요.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직업이나 뭐 교수들 중에도 좋은 교수이고 나쁜 교수 있고 공무원 중에도 좋은 공무원 있고 나쁜 공무원 있듯이 기자 중에도 좋은 기자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그들이 자신 지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손사래를 칠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지식인이야. 나 그렇게 아는 거 많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 월급쟁이일 뿐이야. 이 거대한 조직의 하나의 부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거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기자들이 지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어떤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회사가 주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 나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의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뉴미디어 언론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언론이에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루머, 음모론, 추측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초해서 주장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세월호는 이래서 침몰했다. 대선 개표 결과는 이렇게 조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있죠. 류영애 선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언론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언론이죠. 잘 아시겠지만 류영애 선생의 글쓰기는 사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실증적 글쓰기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철저히 그 자료의 근거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나가는 그런 글쓰기였죠. 류영애 선생이 굉장히 많은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그 특종들은 대부분 스스로 수집한 자료를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학습한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류영애 선생도 객관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은 아까 얘기한 형식적 객관주의가 아니라 방법적 객관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적 객관주의는 뭐냐? 기사를 쓸 때 오늘날 언론인들처럼 형식만 객관적인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객관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을 찾아나가는 취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취재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취재할 때 이런 기자들 많습니다.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맞춰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취사 선택하는 기자들. 분명히 서로 상충되는 팩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맞지 않거나 불리한 사실은 쏙 빼버리고 입맛에 맞는 사실만 골라서 취재하는 기자들. 그런 기자가 쓴 기사는 뉴스의 그러니까 기사 작성의 방식은 객관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실 그 기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죠. 그거야말로 진짜 형식적인 객관주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리영애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취재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와서 취재를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게. 정확한 사실만 모아서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취재를 마친 다음에는 판단을 합니다.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세계관과 역사의식에 따라서 적극적인 가치 판단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은 객관적이고 나중에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방법적 객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들도 정말 어떠한 편향도 배제한 상태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본 다음에 결국엔 누군가 한편에 손을 들어주잖아요. 유죄, 검사의 손을 들어주거나 무죄, 피고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에는 어떤 한쪽의 편을 들어줍니다. 본인이 판단을 내려서. 기자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취재하는 과정은 객관주의적으로 하되 기사를 쓸 때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리영애 선생은 그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면은 빼앗는 쪽보다는 빼앗긴 쪽의 편을 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객관주의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객관주의 자체를 저는 폐기 처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객관주의는 버려야죠. 지금 오늘 한국 언론에서 쓰고 있는 이 형식적 객관주의는 버리고 방법적 객관주의를 지향하면은 저는 한국 언론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확증 편향과 탈진실의 시대에는 사실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방법적 객관주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형식적 객관주의를 버리고 방법적 객관주의를 통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자가 공부해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영애 선생이 공부하는 기자였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공부하는 생활을 기자의 직업적 자세로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1964년도에 한일 회담, 한일 수교를 위한 회담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대일 재산 청구권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 수교를 하면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영애 선생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일본이 과거에 점령 통치했던 베트남, 버마, 필리핀
일본이 어떻게 배상을 했는지 사례를 연구한 거예요. 아마 이에 준해서 일본이 한국에도 약속을 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보니까 현금 상환이나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밝혀내서 특정 보도를 했죠. 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무부 국장이었어요. 근데 외무부 국장한테서 그런 자료 있어요? 혹시 해서 자료를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쓴 게 아니에요. 모든 자료는 류 형생이 본인이 직접 찾아서 분석했고, 외무부 국장한테는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런데 맞아 틀려 확인해줘. 그래서 외무부 국장이 맞다라고 해서 기사를 쓴 거죠. 기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미리 연구하고 조사해서 90% 취재를 맞춰놓지 않은 것은 취재원에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래요. 똑똑 저기 뭐 무슨 일 있습니까? 뭐 기사 쓸 거 없어요? 그렇게 취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자들이 사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기자들이 처음에 수습 기자가 되면은 경찰서 돌잖아요. 돌면서 가면은 형사들한테 형님 뭐 혹시 뭐 기사 쓸 거 없습니까? 해서 이렇게 받아 적어 와가지고 기사 쓰는 거 그것부터 연습을 해요. 잘못 배우는 거죠. 류영근 선생은 그렇게 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다 공부해서 취재해놓고 근데 내가 분석한 것이 맞는지 확인받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10% 확인을 위해서 공부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원에게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대답을 요구했을 뿐이다. (2008년도에) 한겨레 창간 20주년 인터뷰를 류영희 선생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자 후배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담당 분야에서 내가 취재하는 분야에서 이름 있는 전문가들, 예컨대 뭐 교수나 뭐 연구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최소 절반 이상을 기자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서 물어보는 기자에게는 공무원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기자가 따져 물으면 공무원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여전히 우리 기자들은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1, 2년에 한 번씩 출입처가 바뀌면서 계속 다른 분야의 취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쌓게 될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기자들은 정말 드뭅니다.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자들은 류영희 선생처럼 글로 된 자료를 취재하기보다는 취재원의 말을 통해서 취재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글을 보지 않고 입을 봐요. 그건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 비해서 그 공적 기록물들이 많이 없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기록의 자료의 범위가 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에만 의존하는 취재 관행이 좀 과한 것은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기자들이 이렇게 술 먹으면서 막 권성동 대표가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런 장면이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무조건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참 이상한 한국의 취재 관행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한국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서로 형님 아우 하고 이렇게 친해져야 신뢰가 쌓이고 이야기를 해주는 한국의 어떤 그 미국과는 다른 좀 문화가 있기는 하죠.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왜 그렇게
꼭 취재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맺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들어야 기사를 쓸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지. 류영희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서 정말 세기의 특종들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기자는 술을 잘 먹어야 되고 많이 먹는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술자리에서 취재원이 취기로 인해서 실수로 중요한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그게 전통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날 때가 된 것이죠. 이제는 기자들도 공부해서 기사 쓰는 시대가 되었다. 자,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영애 선생의 가르침에 비춰서 이 전통적 언론과 뉴미디어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를 지적을 하거나 또는 한국 저널리즘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 방안과 대안을 구할 때 대체로는 미국의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사례, 미국의 이론, 이게 뭐 한국 언론학의 어떤 식민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 이 미국의 최신 이론들, 미국의 저널리즘 학자들이 이야기한 최신 이론들을 보면은 다 이미 리영애 선생이 했던 얘기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돼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스티븐스가 쓴 비욘드 뉴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저널리즘은 어떻게 이 정보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할 것이냐? 이제는 기자가 사실 전달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독자들이 특정 이슈를 바라보는 현명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의 저널리즘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가치 판단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류영애 선생이 했던 얘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우리나라 번역은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스티븐 워드라고 뭐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유명한 저널리즘 윤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포퓰리즘 시대의 윤리적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배경은 이런 거예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 시대에 이분이 이제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전 세계에 나와서 세계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놓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시대에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리영애 선생의 언론관과 놀라울 만큼 흡사합니다. 거의 그냥 거의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미 리영애 선생이 수십 년 전에 하셨던 얘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널리스트는 중립적인 사실의 속기사, 사실을 아무 관점 없이 받아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정파주의의 전도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특정 정파에 완전히 들어가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제3의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자는 일단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포퓰리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자의 적극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이슈에 개입하고 단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자료에 근거해야 된다.
리영 선생이 취재하고 기사했던 방식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팩트의 저널리즘, 지금까지 저널리즘인 거죠. 형식적인 객관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팩트의 저널리즘을 탈피해서 적극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팩트를 넘어선 저널리즘을 구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영 선생이 얘기한 지식인으로서의 기자가 해야 될 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리영의 저널리즘이 여전히 유효하다, 21세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21세기에 나온 서구의 학자들이 쓴 책에서도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 건너온 남의 나라 얘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리영애 선생이 우리에게 남기신 글 속에 이미 있는 것이고, 이 리영애 선생의 말과 글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언론이 처해 있는 위기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뭐 딱딱한 얘기도 많았고, 근데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냥 듣기 편한 그냥 너무 쉬운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이론적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예, 좀 딱딱했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자, 뭐 그러면은 강연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